핵 폐기물을 그냥 방사능이 있는 쓰레기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핵 폐기물, 그 중에서도 고준위 핵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남은 사용 후 핵연료입니다. 이 내용은 저번 영상에서 다뤘었죠. 이 금속 막대 안에는 방사성 원소들이 아주 고농도로 남아있어서 핵 분열이 끝난 뒤에도 수년간 분기열을 발생시킵니다. 그 열로 인해 금속 막대는 수천도까지 뜨거워질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만 년 동안 강한 방사선을 계속 내뿜습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골칫덩어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하고 복잡한 핵 폐기물을 정확히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그냥 저번 영상처럼 거기 그 핵연료 수조 물에 계속 넣어두면 되는 거 아니야? 핵 연료 수조는 임시 저장소일 뿐 영구 처분장은 아닙니다. 이 수조는 수십 년까지만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펌프가 돌아가고 냉각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지보수가 필요하죠. 그 유지보수를 위해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 수조 안에 물은 증발하기 시작하고 핵 연료봉은 공기 중에 노출되며 녹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로 핵 폐기물은 영구적으로 격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진지하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차라리 우주로 버리자. 고구마머리. 핵 폐기물을 우주로 보내는 방법, 실제로 여러 차례 제안됐습니다. 로켓에 실어서 우주로 날리거나 아예 태양으로 쏴버리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었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로켓 발사 실패율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켓 종류마다 다르지만 상용 로켓은 평균적으로 성공률이 95% 수준입니다. 즉 100번 쏘면 5번은 실패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5번 실패한 로켓 중 하나에 핵 폐기물이 실려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8년 소련의 핵 추진 인공위성 코스모스 954가 고장나 지어불능 상태로 캐나다 북부에 추락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600km에 걸쳐 방사성 파편이 흩어졌고 그걸 수거하는 데만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이 들었습니다. 파편은 눈 덮인 숲과 호수에 퍼졌고 캐나다 정부는 특수장비와 군 병력을 투입해 장기간 수색작전을 펼쳤습니다. 오염이 확인된 지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일부는 수년 동안 사람이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핵 폐기물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걸 지구 근처에 그냥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지구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다른 행성에 보내야 하죠.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양에 보내려면 지구의 공전 속도를 없애야 합니다. 즉, 지구 중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역방향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4초면 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없애야만 태양의 중력이 끌려 떨어질 수 있죠. 즉, 일반적인 위성 발사보다 몇 배 더 많은 연료, 그리고 훨씬 복잡한 궤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궤도가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 로켓은 언젠가 지구로 돌아와 고방사성 쓰레기가 되어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주 쓰레기도 아니고 핵 쓰레기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투기는 현실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능한 방법은 뭘까요? 대부분의 나라는 보다 현실적인 방식, 바로 지하 깊은 곳에 폐기물을 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의 온칼로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의 고준위 핵 폐기물 연구 처분장입니다. 핀란드는 원자력 발전소를 총 4기 운영 중이며 전력의 약 30%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습니다. 즉, 핵 폐기물 처리가 매우 절실한 나라였던 것이죠. 온칼로는 핀란드 서부의 올킬루 오토섬 지하 420m 깊이에 건설되었습니다. 폐기물을 약 100년간 저장한 뒤 완전히 밀봉하여 10만 년 동안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는 공론화와 토론, 철저한 안정성 평가 끝에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 최종 부지를 확정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영구 처분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은 후보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반드시 중간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중간 저장소? 그딴 게 뭐야? 현재 한국의 모든 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의 수조에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장 공간은 2030년대 초중반이면 포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중간 저장소. 둘째, 영구 저장소입니다. 중간 저장소는 영구 저장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수십 년간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임시 시설입니다. 강한 방사선 차폐 구조와 냉각 설비를 갖춘 지하 창고 형태의 보관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큰 문제는 바로 어디에 짓느냐입니다. 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하 300m 이상 안정된 안반이어야 하고 지진 위험도도 낮아야 합니다. 지하수가 스며들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주민 동의가 필요하죠. 2004년 우리나라는 실제로 부지 공모를 시도했지만 수천 건의 반대 민원이 쏟아졌고 일부 지역은 심각한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기술보다 더 어려운 건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떠오른 해법 중 하나는 바로 지방 소멸 지역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30개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에 중간 저장소를 설치하고 대신 국가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홋카이도 북부에 중간 저장소 유치 제안을 하며 해당 마을에 약 3천억 원의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접근을 검토 중입니다. 수천억 규모의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주고 병원, 학교, 도로 등 생활기반 시설 건설해주고 해당 지역을 국가전력 산업지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간 저장소는 단순히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경 1에서 3km 이내 주거가 제한되고 5에서 10km 범위 방사성 정밀 모니터링이 진행돼야 하고 최대 20km 이내까지는 장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즉 안전 확보와 주민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런 방식은 핵폐기물 저장소 외의 분야에서도 활용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 정읍시는 정부가 신축 교정시설, 즉 새로운 교도소를 유치하며 지역 경제를 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도소 같은 시설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졌지만 정읍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로와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며 공무원 가족들의 유입 등으로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방 소멸 지역에 국가 핵심 시설을 유치하고 대신 적극적인 보상과 투자를 제공하는 방식은 핵폐기물 중간 저장소 문제에서도 충분히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런 게 우리 집 옆에 생긴다면 싫긴 해. 근데 진짜 죽어가는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다면 고민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겠는데? 간혹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차라리 바다 및 해저 단층에 묻자.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부딪히는 곳은 지진이 작고 해저 단층이 움직이면 보호한 시설이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양 생태계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해저는 감시와 정비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제사회 대부분은 이 방식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과 SF 작가들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흥미로운 방식들이 여러 가지 제안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기술, 바로 핵융합을 이용한 처리 방식입니다. 핵융합 반응로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중성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성자를 방사성 폐기물에 쏘아주면 수십만 년 지속되는 방사성 물질이 수십 년짜리 안정된 물질로 변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즉,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핵 쓰레기를 없애버리는 꿈의 기술, 이걸 하이브리드 원자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융합 플러스 폐기물 처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이죠. 핵 융합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인류는 제1형 문명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핵 융합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수십억 도의 고온 플라즈마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가두는 장치와 제어 기술, 안정화된 연속 운전까지 모든 게 미완성입니다. 게다가 모든 폐기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핵융합 관련 영상도 앞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죠. 진짜 핵폐기물 너무 골칫덩어리잖아.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우린 계속 원자력 발전소를 써야 하는 거야. 이런 복잡하고 무서운 문제가 있음에도 전 세계는 다시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 대표적으로 원전을 반대하던 국가들, 일본, 대만, 벨기에,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독일조차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지 않았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원전 확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나요? 만약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사라진다면, 아니 전 세계에서 모든 원전이 멈춘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 30분 과학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 고구마만의 채널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